안녕하세요. SNU 바른안과에서 진료하고 있는 권현윤이라고 합니다. 안과에서 어떤 주제가 좀 흥미로울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전자기기가 우리 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특히 아이들의 시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안과 전문의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건데요. 젊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보고 나서 멀리가 잠깐 흐릿해진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전자기기만 보면 눈이 시리고 뻑뻑할까? 꽤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이고, 세 번째, 왜 밤에 스마트폰을 보면 잠이 안 올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를 많이 보면 왜 근시가 훨씬 빠르게 진행될까?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이 하루 전자기기 사용하는 시간은 평균 5시간이 넘는다고 하고요. 직장인분들은 계속 모니터를 보면서 일하시기 때문에 7-8시간 이상 쓰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거리 화면을 이렇게 오래 보면 눈의 조절 시스템, 즉 초점을 맞추는 기능에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안과에서 특히 40대 분들, 간혹 20대나 30대 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멀리 보는 게 흐리다, 눈이 뻑뻑하다, 초점이 늦게 잡힌다라는 증상을 많이 호소를 하시고요. 이런 증상을 원래 조절 피로 또는 조절 장애라고 부르는데, 보다 이해하기 쉽게 디지털 가성 노안이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는 모양체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서 가까운 것을 볼 때는 수축하고 멀리 볼 때는 이완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카메라의 줌 기능이나 조리개처럼 초점을 미세하게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근데 스마트폰이나 모니터를 가까이서 오래 보다 보면은 이 모양체근이 계속 수축 상태로 고정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멀리를 보면 근육이 바로 풀리지 않아 가지고 초점이 몇 초 동안 흐릿하게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젊은 분들도 '노안이 온 것 같아요.' 하고 느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미국 안과학회에서 권장하는 20-20-20 규칙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 분에 한 번 정도 20초 쉬면서 20 피트, 6 미터 이상 먼 곳을 바라보는 습관입니다. 스마트폰도 평소 볼 때 거리는 30에서 40 센티 이상 유지하시고, 취침 전 2 시간 정도는 근거리 작업을 줄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폰은 밝기 자동 조절이나 세피아 색상으로 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시면은 종이책보다 눈이 좀 더 쉽게 피곤하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스마트폰은 자체 발광, 직접 빛을 내기 때문에 화면이 빛을 눈으로 직접 쏩니다. 근데 종이책은 반사광이라서 훨씬 부드러운 빛을 사용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은 화면 전체가 균일한 밝기의 평면광이라서 눈이 초점을 고정해서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반면 종이책은 질감이나 명암, 반사광 변화 덕분에 눈이 자연스럽게 미세하게 움직여서 피로가 좀 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또는 모니터를 보실 때는 밝기 자동 조절, 세피아 색상, 눈보다 아래 위치에서 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중간중간 쉬어주면서 휴식을 해주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전자기기만 보면 눈이 유난히 시리고 뻑뻑해질까요? 많은 분들이 블루라이트 때문인가 하고 생각하시는데, 진짜 원인은 깜빡인 감소입니다. 요즘 안과 쪽에서도 그 건조증 치료를 생각할 때 깜빡임에 집중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평소 1 분에 15 번에서 20번 정도 자연스럽게 깜빡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에 집중할 때는 이게 5 번에서 7 번으로 줄어듭니다. 즉 깜빡임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눈물막이 고르게 펴지지 못하면서 각막 표면이 말라버리고 눈이 시리기 시작합니다. 눈물은 세 층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질층, 수성층, 점액층인데,
바깥쪽에 지질층이 증발을 막고 그 아래 수성층이 눈을 적시고 점액층이 눈물막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깜빡임이 줄면 특히 지질층이 제대로 펴지지 않아서 눈물막이 쉽게 깨지고 시림 따가운 초점에 출렁임이 생깁니다. 해결은 결국 환경 조절이 핵심인데요. 모니터는 눈보다 약간 아래에 두고 실내 습도는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하고 화면을 전환할 때 한 번씩 일부러 깜빡여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인공 눈물을 쓰면 도움이 되지만 보조적인 역할이고 근본 해결책은 아닙니다. 네, 질문 주셨는데 좀 이따가 끝나고 한 번에 모아서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스마트폰이 수면을 방해하는 이유. 세 번째 주제는 이제 밤에 스마트폰을 보면 왜 잠이 늦게 오는가에 대해서인데요. 이건 단순히 눈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수면 호르몬 시스템 전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빛, 특히 블루라이트가 수면 리듬을 조절하는 뇌의 기관에 직접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잠드는 시간이 실제로 늦어질 수 있습니다. 블루라이트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망막의 광수용체를 자극하고 이 신호가 뇌의 식교차 상액이라고 하는 생체 시계로 전달됩니다. 그러면은 밤에 분비되어야 하는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요. 멜라토닌이 줄어들면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고 잠의 깊이가 얕아집니다. 즉, 눈이 떠지는 게 아니라 몸이 밤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럼 야간 모드 하면 블루라이트가 완전히 차단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야간 모드는 블루라이트를 완전히 차단하는 기능이 아니라 화면의 색 온도를 낮춰서 멜라토닌 억제 효과를 줄여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밤 시간대에 멜라토닌 분비 방해를 어느 정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낮 시간에는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고 효과가 의미 있으려면 잠들기 약 2시간 전부터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정리해보면 취침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기. 이게 가장 과학적으로 효과가 큰데요. 좀 실행하기 힘드실 수도 있겠죠. 네, 피하시기 힘든 상황이라면 야간 모드를 쓰고 화면 밝기 낮추기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 멜라토닌 억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 조명도 당연히 함께 낮추셔야 되고요. 천장등이 너무 밝으면은 그 자체로 멜라토닌 억제가 일어납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 10분이라도 화면을 완전히 끄는 것이 좋습니다. 이 10분만으로도 내가 이제 밤이다라는 신호를 다시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핵심은 눈의 피로가 아니라 뇌 생체 시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 왜 근시가 훨씬 빨리 진행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근시는 단순히 시력이 나빠진 게 아니라 눈 길이가 늘어나는 구조적 변화로 생각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이거를 축성 근시라고 하는데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에게는 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제가 설명할 때는 키 큰 부모님이 만나시면은 키 큰 아기가 나오는 것처럼 눈이 긴 부모님이 계시면은 눈이 긴 아기가 나오기가 쉽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태어날 때는 눈이 작기 때문에 누구나 다 원시이다가 어느 시점에 점점 길어지면서 정시를 거쳐서 근시로 넘어가는데 20살 때 정시가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평생 안경을 안 써도 되는 사람이겠죠. 근데 그 시기가 많이 빠르거나 진행하는 속도가 빠르다면은 근시 억제 치료를 해주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도 근시를 가속하는 인자 중에 하나인데요. 첫째는 근거리 지속 자극, 두 번째는 실활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파민이 감소해서 근시 억제가 약해지고요. 세 번째, 어두운 환경에서 근거리 사용. 성인은 어두운 환경에서 근거리 사용이 크게 해가 되지 않는데 소아들은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근시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근거리 작업을 하면은 동공이 커지면서 초점이 더 부정확해지고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근시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실외 활동 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은 근시 진행 속도가 절반 이상 감소하고요. 반대로 스마트폰을 하루 4시간 이상 사용하는 아이들은 근시가 평균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하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습니다. 아이들 관리법은 명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20분에서 30분 근거리 활동 후 5에서 10분 원거리 보기. 실외 활동을 하루 2시간 이상 하면은 가장 좋고요. 스마트폰은 30cm 이상 거리에서 공부할 때 조명은 충분히 밝게. 잠들기 전 2시간 스마트폰 금지. 성인과 많이 다를 게 없죠. 이 5가지 정도면 근시 진행을 많이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 4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근거리를 많이 보고 많이 사용하면은 디지털 가성 노안이 와서 눈이 불편해질 수 있다. 그리고 깜빡임이 감소해서 건조증이 쉽게 올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밤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은 수면 생체 리듬이 교란될 수 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은 근시 진행이 가속될 수 있다. 이 4가지가 전자기기와 관련해서 현대인의 눈 상태를 많이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린 행동 지침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몇 가지 꼽아봤는데요. 전자기기로 지금 보고 계시다면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화면이 전환될 때 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여 주기. 그리고 20분 보면은 멀리 보면서 20초 쉬기. 그리고 취침 2시간 전 야간 모드 사용. 이 3가지만 기억하시고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이제 질문 올려주신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에 대해서 대답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첫 번째 김민 님께서 어 원장님 궁금한 게 스마트 기기들 보면 야간 모드라고 누렇게 화면 바꿔주는 모드가 있는데 이게 진짜 과학적으로 일반 화면보다 눈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라고 알려주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색온도를 낮춰줘서 일반 화면보다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음, 밝기 자동 조절이나 세피아 모드 같은 야간 모드는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수면이나 생체 리듬 쪽에 더욱 집중해서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건강 긍정 상쾌님께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나 화면 필터를 쓰면 눈 건강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체감만 좋아지는 건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계속 써도 괜찮은지도 궁금해요. 이거는 실제로 진료실에서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블루라이트가 눈에 영향을 주는 거는 사실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력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인 녹내장이나 황반변성이나 망막 점막이나 이런 질환들과 연관지어 볼 때는 영향이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건성 황반변성에서 블루라이트가 일부 진행을 빠르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이나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안경을 빨리 바꿔야 하는 소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해요. 블루라이트 안경 때문에 이제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면 특히 이제 근시 억제 안경도 그렇고요. 이제 바꿔야 될 때 오히려 제대로 안경을 못 바꿔 주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안경을 많이 바꿀 일이 없는 성인들이 쓰는 거는 괜찮기는 한데 말씀드렸듯이 블루라이트는 눈 건강보다는 수면 리듬이나 오히려 생체 시계 그리고 최근 망막학회에서는 블루라이트 차단을 너무 많이 하면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블루라이트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게 훨씬 정확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김민님께서 VR을 주로 쓰는데 눈이랑 디스플레이 거리가 엄청 가깝잖아요. 이러면은 휴대폰보다 눈 건강에 더 안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고요. 아까도 대답 드렸듯이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당연히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자기기라고 하면은 스마트폰 VR 모니터를 통칭해서 쓰는데 저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모니터보다도 사실 프로젝터를 벽에서 비춰서 보는 게 오히려 눈 건강에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VR도 말씀드린 대로 장시간 쓰지는 않는 것이 눈 건강에 더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꼬꼬미 님께서 백내장 진단 받았는데 눈이 너무 아파 뜰 수가 없고 인공 눈물 넣고 안연고 아무리 써도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프다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거는 눈 상태를 정확히 보고 나서 이제 진료를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백내장이랑 눈이 아파서 뜰 수 있는 거는 다른 증상이에요. 눈이 아파서 뜰 수가 없는 거는 대부분은 건조증이나 안검염과 연관된 증상이고 백내장이 있으면은 물론 심하면은 눈에 쐐기처럼 가리기도 해서 계속 신경 쓰이고 손이 가서 건조증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지만 백내장은 백내장대로 수술로 해결을 해야 되고 안 보이는 시력 저하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거고 눈이 아파서 뜰 수가 없는 거는 인공 눈물이랑 안연고 지금처럼 쓰면서 해결을 하시면 되기는 하는데 건조증도 단계별로 그 다음 치료가 계속 있어요. 인공 눈물이나 안연고를 써도 안 되면은 아까 제가 눈물증 해석드린 것처럼 지질증, 수성증, 점액증에 해당하는 다른 약제를 써가면서 이제 조절을 하게 되고요. 리포직이라고 많이 쓰는 연고도 지질증을 도와주고 또 요새는 레바 계열의 점액증을 도와주는 약도 많이 있으니까 근처 안과에서 처방받아서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눈물점을 맞거나 피부에 레이저를 하거나 하는 물리적인 치료도 요새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피를 뽑아서 자가열청까지 만들어서 눈에 점안을 하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안검염이 동반을 되기 때문에 약국에서 눈꺼풀 청소 티슈 사서 눈꺼풀 위생만 잘 관리하셔도 건조증에 많이 도움이 돼요. 이 여러 가지 치료들 단계적으로 다 시행해 보시고 호전 없으면은 또 안과 진료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김치치즈 피자님께서 패드 같은 걸로 영상 많이 보여주면 안 좋다고 하는데 왜 애들이 유독 그런가요? 어른과 뭐가 달라서 그래요? 아까 설명드린 내용에 일부 있었지만 이거는 사실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어,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기들은 눈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이 키가 성장이 끝날 때까지는 안구 길이도 계속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키 성장이 끝나면 안구 길이 성장도 일반적으로 끝나요. 그래서 성인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은 눈 도수가 잘 안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기들은 눈이 계속 길어지는 중인데 이제 거기 빛을 비추면은 이거는 요새 계속하는 근시억제 치료와도 연관이 많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그냥 안경을 써서 가운데 뒤에 초점을 맞춰주는 것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한 군데 초점을 맞춰주면은 눈은 동그랗게 생겼기 때문에 그 주변부는 오히려 초점이 안 맞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뇌에도 이게 신호가 가요. 그러면은 초점을 조금 더 맞춰주세요 하고 눈에서 신호가 가면은 뇌에서는 그 눈의 길이를 증가시켜서 그 초점을 맞추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게 패드나 이제 근거리를 많이 봐가지고 그 근시가 많이 증가가 된다고 하는 하이퍼보익 디포커스에 가까운 기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새 근시억제 치료하는 마이사이트, 뭐 이제 마이오가드 이런 근시억제 약물 또는 드림렌즈 같은 렌즈들도 이런 거를 감소시키는데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커피는 필수. 안녕하세요. 전 원장님. 전자기기를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눈 건강을 위해 주기적으로 어떤 검사를 받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단순 시력 검사 말고 미리 체크하면 도움이 되는 항목이 있을까요? 안과 학회 측에서는 일반적으로 40세 이상이면 1년마다 한 번 정기 검진을 하기를 권유는 하는데요. 교정 시력이 1.0, 1.0이 나오시는 분들이면은 사실 이제 눈 검사에서 크게 젊은 분들이 이상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녹내장 가족력이 있거나 하면 특수한 상황이면은 이제 정기 검진을 하셔야 되는데 눈 건강을 위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어떤 검사를 해야 된다기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을 많이 수행해 보시면은 전자기기 쓰면서도 눈을 많이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40에서 45세 정도 되면은 노안이 진행되면서 근거리가 흐려 보이는 증상이 있으니까 그때 검진 겸 해서 안과 한번 들러보시면은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 시력 검사 말고는 대부분 이제 망막이나 시신경을 한번 검진해서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거기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은 지금 불편하신 사항, 건조증이나 근거리 흐려 보이는 거를 이제 해결하는 단계로 넘어가시게 될 겁니다. 꼬꼬미님께서 눈이 아프면 머리도 아픈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넓게 보면은 당연히 눈이 아파서 두통도 유발하는 경우는 있는데 일반적이지는 않고요.
폐쇄각 녹내장이나 일부 질환에서 두통이 동반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진료 보면서 가장 흔한 거는 편두통이 있으시면은 눈이 이제 번쩍거린다거나 다른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경우에 눈과 머리가 같이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어요. 아프시면은 또 역시 진료 보실 걸 권유드리고요. 김민님께서 저는 가끔 눈을 강하게 단련하려고 일부러 태양을 직접 쳐다보거든요. 그러니까 눈도 약간 더 상쾌해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이분 김민님이 아니고 기안팔사님이신 것 같네요. 전에 예능에서 태양을 직접 쳐다본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당연히 근거가 없고 이제 비과학적인 행동이고 전혀 권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전공은 망막 전문인데, 드물기는 한데 태양이나 레이저가 집중돼서 눈에 비춰지면은 실제로 망막에 이렇게 타면서 광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이제 상처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뭐 종이나 물체에 그 돋보기로 해가지고 빛을 집중시켜도 탈 수 있는데 눈도 조직인데 당연히 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부러 태양을 직접 쳐다보는 거는 눈은 설계할 때 의도되지 않은 경우니까 하지 않는 걸 권해드립니다. 김치 치즈 피자님께서 저는 안구 건조증이 없는데도 눈이 화한 느낌이 좋아서 인공 눈물 가장 센 걸 자주 쓰거든요. 자주 쓰면 안구 건조증이 걸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눈을 계속 촉촉하게 유지하는데 안구 건조증이 더 잘 걸린다는 건가요? 하고 질문 주셨고요. 이것도 가끔 듣는데 다른 약을 쓰는 거랑 이제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인공 눈물을 자주 쓰면은 오히려 우리 눈에 눈물 분비하는 능력이 감소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창의적이긴 한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공 눈물을 오히려 많이 써야 우리 눈의 눈물 분비 능력이 실제로 유지가 잘 되는데요. 실제로 눈이 계속 너무 건조해서 염증이 생기고 하면은 가블레셀이라고 해서 이제 눈물을 분비하는 점액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파괴가 돼서 오히려 눈물 분비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래서 눈물을 계속 촉촉하게 유지를 해 주셔야 특히 이제 미세먼지도 많고 바람도 많고 건조한 현대 사회에서는 훨씬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됐고요. 말씀드리는 김에 인공 눈물이 점도가 0.1, 0.15, 0.18, 0.3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보통은 0.1이나 0.15를 많이 쓰시는데 눈에 느낌은 없지만 이제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서 그때뿐이라고 효과가 하시는 분도 있고요. 염증이 심한 분들은 0.18이나 0.3도 많이 써요. 근데 찐득거리고 따가워서 저망감이 안 좋거나 이제 시야가 흐리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감안하시고 눈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반 의약품으로 판매하는 CMC, 카르복시 메틸 재질도 이제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같이 감안해서 편한 걸로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눈이 화한 느낌이 좋으시면 쓰시는 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산책하는 날들님께서 화면을 오래 보면 글자가 흐릿해졌다가 잠깐 쉬면은 다시 잘 보입니다. 이건 눈이 일시적으로 과부하가 온 상태인가요? 초반에 조금 늦게 오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걸 못 들으셨나 봐요. 이제 가까이를 너무 보면은 이제 흐릿해져 가지고 눈을 휴식해야 된다는 아까 강의 내용이 있었으니까 참고를 꼭 해 주시고요. 모양체근이 고정되어서 디지털 가속 노안이라고 제가 아까 명명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가능하면 찾아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되겠고요. 과부하가 왔다고 뭐 표현하는 것도 틀리진 않겠네요. 댕고이 0202님께서 선인 간헐적 외사시는 교정 운동 같은 걸 해도 소용이 없나요? 교정 운동을 하시면은 좀 이제 눈을 맞추는 능력이 일시적으로 상승될 수는 있겠는데 간헐적 외사시의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간헐적 외사시도 이제 눈을 잡는 능력과 각도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데 결국은 미용적으로 얼마나 티가 나느냐가 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내가 잡을 능력이 꽤 되고 티가 많이 안 나고 각이 크지 않다면은 수술하고 버티는 경우도 많은데 심해서 이제 티가 많이 나는 경우라면은 수술적 치료를 고민해 보시는 걸 권유드리겠습니다. 클리어캐스트님께서 모니터를 오래 보면 눈이 안쪽에서 당기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통증도 눈 근육 때문일 수 있나요? 역시 이것도 아까 강의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진료 보면서 체감상 90% 이상 건조증 증상일 때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인공 눈물 쓰시고 아까 말씀드린 깜빡임 그리고 눈 쉬기 모니터를 아래 두면은 건조증이 약해지니까
요런 부분에서 조절을 해 보시고 습도 조절이 정말 중요해요. 40에서 60%. 대부분 겨울에 건조증 환자들이 많이 오고요. 그리고 여름 되면은 비 오거나 눈 오면은 건조증 환자들 확 적어져요. 가끔 드물게 시신경염이 있어서 눈 뒤쪽에서 당기는 느낌이 있는 증상이 있는데 이거는 감별하기 힘드니까 시력이 떨어지고 당기는 느낌이 너무 심할 때는 역시 안과 진료를 보셔서 감별을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꼬꼬미님께서 "눈 청소해 달라 하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서 할 사람이 있고 안 해도 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도 있다." 하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고 눈 건강이 다 다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내가 불편한 게 많다면은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 거고요. 의학은 이제 불편하지 않은 거를 굳이 먼저 해결하지는 않아요. 특히 연세가 한 50, 60 이상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머리 안 감으면은 막 비듬 생기고 이제 벌레도 생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머리는 다들 매일 열심히 감으시는데 눈꺼풀 청소하시는 분은 사실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눈꺼풀도 똑같이 청소 안 하면은 기름이 못 나와서 다래끼가 되고 원래는 기름이 이제 바르게 나와서 눈물을 증발을 막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건조증도 심해지고요. 내가 눈꺼풀이 빨갛고 누렇게 이제 피지 같은 게 많이 끼고 하면은 약국에서 눈꺼풀 청소 티슈를 사거나 나중에는 강한 연고를 발라서 안검염 치료를 하고 나중에 심하면은 눈에 벌레가 살아요. 그 모낭충이라고 데모덱스라고 이런 치료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게 많이 심한 분들은 또 눈 청소를 해야 되겠죠. 이제 피부에 레이저를 해서 청소하기도 하고 티슈나 연고 써서 청소하기도 하고 안검염 청소도 할 사람이 있고 안 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 편한 하루님께서 "루테인 같은 눈 영양제로 실제로 효능이 있나요?" 이것도 실제로 굉장히 많이 진료실이나 다른 데서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루테인은 효능이 있기는 하는데 원래 루테인이 나온 거는 이제 중기 이상의 망막 항반 변성이 있는 환자들한테 진행을 늦추는 치료제 개념으로 나온 거예요. 물론 당연히 효과도 있고 실제로 진료실에서 권하기도 많이 하는데 젊은 분들이나 "나는 눈에 이상이 전혀 없고 항반 변성도 없어." 그러면은 저는 이제 비싼 영양제 드시지 말고 이제 소인이나 항반 변성이 진행하는 기미가 있을 때 드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마음이 편해서 드시는 거라면 당연히 해는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젊은 분들이 건조증이 심해서 드시고 싶다 하면은 루테인보다 오메가3를 드세요. 오메가3는 이미 논문에서 입증이 많이 됐는데 아직 갑론을박이 있기는 하지만 루테인보다는 말씀하시는 눈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밤에 불 꺼 놓고 프로젝트로 멀리서 보는 화면은 괜찮을까요? 핸드폰은 자꾸 더 밝아서 눈에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번 강의 내용이랑 또 연관이 많이 있었는데 근거리에서 보는 게 아니니까 훨씬 더 도움은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스마트폰과 종이책 비교를 했는데 프로젝트로 비추는 것도 스마트폰보다는 이제 자체 발광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0cm 밖에서 원거리에서 보게 되니까 눈 건강에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사시가 있으면 복시가 생기는 건 당연한가요? 질문 주셨는데 사시가 있다고 복시가 다 생기는 거는 아니고요. 특히 보통 사시랑 사위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설명하자면은 또 강의 한 편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은 이제 사시는 항상 돌아가 있는 거고 잡았다가 돌아갔다 하는 건 사위거든요. 가장 흔한 거는 간헐적 외사시라고 해서 실제로는 사위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복시가 생기지 않고요. 뇌신경마비가 오면서 갑자기 내사시가 생겼다거나 하는 경우는 복시가 생길 수 있으니 복시가 있으면은 복시는 이제 안과 증상 중에 좀 심각한 증상 중에 하나라서 꼭 안과 검진을 받으시는 걸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생기고 눈꺼풀이 처진다. 그러면은 응급실로 가셔도 될 만한 증상이에요. 눈에도 벌레가 생기나요? 처음 들어봐서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건 아마 비문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당연히 실제로 벌레가 생기는 거는 아니고요. 뭐 옛날에는 기생충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런 거는 눈에 들어가지 않고 벌레 같은 게 떠다니는 비문증 증상이 40에서 50대 때 많이 이제 증가를 하는데 요것도 이제 얘기할 내용은 굉장히 많지만 전혀 없던 비문증이 갑자기 생기거나 늘어난 경우라면 안과 검진을 한번 하셔서 망막이 찢어지거나 이상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검진을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외국 영상에서 벌레 제거하는 영상 그런 거는 이제 흔하지는 않은 영상일 것 같은데 먼저 그런 거를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나오는 거는 아니니까.
좋습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다 보니까 어느새 정확히 30분이 됐네요.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기회 되면은 더 좋은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